조간 브리핑. 2015년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나온 미디어오늘 지면신문 일면 머리 기사입니다. 조중동 칼럼에 세금으로 원고료 줬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호성 한국경영자 총협회 상무가 2014년 6월 10일자 중앙일보 칼럼을 냈는데, 시간제 일자리 기업의 인센티브를, 이런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칼럼에다가 5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4년 10월 22일자 조선일보 칼럼 행복한 일자리에 관한 두 여자 이야기, 이 칼럼을 냈는데요. 자, 이 칼럼 또한 고용노동부가 5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14년 12월 9일자 동아일보 칼럼 일하는 문화기업과 시간선택제라는 칼럼을 냈는데, 이 칼럼 역시 고용노동부가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소위 전문가 그룹이 세금을 받고 정부 정책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호도하는 주장을 칼럼 형태로 생산해온 정황이 또 한 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미디어 오늘이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혜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2014년 고용노동부 실국별 턴키 홍보 내역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의 코멘트가 실렸네요. 칼럼은 신문사가 값을 지불하는 게 맞다. 칼럼을 사고 파는 대상으로 삼은 언론사는 언론으로서 자격상실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브리핑을 하면서 이 기사는, 이 칼럼은 도대체 얼마짜리일까, 이런 의심을 해야 하는 제 심정도 갑갑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공군의 핵심 전략 전관계획이 전부 다 차질이 있다 이거예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추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 4가지에 대해서 기술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어제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공군은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절충 교역 조건이었다면서 KF-X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조 원 가까이 드는 사업이 핵심이 빠진 채 결국 허울에 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Our company was dishonest with the EPA and with all of you. 우리는 미국 환경보호청과 여러분 모두에게 부정직했습니다. 독일차 폭스바겐 리콜과 관련한 폭스바겐 미국 법인 대표의 사과였습니다. 폭스바겐 디젤차의 매연이 기준치보다 최대 40배가 더 나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50만 대에 대해서 리콜 명령이 내려지고 벌금도 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판매가 전면 중단됐고 조사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부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4개 차종에 대해서 재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이과를 구분하는 관행과 수능 과목 중심으로 지식을 편식하는 현상을 개선하여 진로와 적성에 따라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가능하도록.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의 문이과 구분이 없어진다며 했단 말인데요. 대신에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 과목이 도입되고 적성과 진로 교육이 강화되는데요. 한편 2015 교육과정 개정에 중등 한국사 과목에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적 역사관이 대폭 반영됐다는 한국일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산양산삼 막걸리,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대한공경매사협회, 연지연 곰탕 공동 제공입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여기요, 막걸리 하나 주세요. 막걸리 달라니. 이모님,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주세요.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아직도 몰라?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몸에 좋은 곰보배추로 만든 약선 막걸리야. 향도 좋고 부드럽고 맛있네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100% 우리 쌀로 만든 전통주야.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야 속이 편하고 숙취가 없거든.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촌사람닷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촌사람닷컴을 검색하세요. 문의 1899-4188.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김경준 씨 아시죠? BBK 투자자문 전 대표, MB의 과거 동업자. 이 김경준 씨가 또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 씨가 국가기관의 정보공개 거부로 피해를 봤다면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정부가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주가 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은 김경준 씨 아닙니까? 검찰에다가 형 집행 순서 변경 관련 업무 처리 지침 공개를 요청했는데요.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겁니다. 김경준 씨 입장은 이렇습니다. 미국 국적자 아닙니까? 본인이 자신에게 벌금형 또 징역형이 이렇게 선고가 됐는데 벌금형이 먼저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제수용자 이송법에 따르면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된 경우 벌금을 내면 국외 이송, 나라 밖 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하루빨리 떠나고 싶다. 김경준 씨의 입장이 이러한 거죠. 자,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징역과 벌금을 선고받으면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무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서 형 집행 순서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검찰은 2012년 4월 12일에 김경준 씨에 대한 형 집행 순서를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바꿔서 그를 노역장에 유치했지만 6일 만에 다시 징역형을 먼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준 씨가 이에 반발해서 검찰에다가 형 집행 순서 변경, 업무 처리 지침을 공개하라고 이렇게 청구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자신에게 다시 징역형을 먼저
집행하겠다. 이런 검찰의 태도는 과연 근거를 갖고 하는 행동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던 거죠. 검찰은 이에 대해서 지침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 결국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준 씨가 2014년 이후로 모든 재판 다 이기고 있습니다. BBK 가짜 편지 작성에 관여한 인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죠. BBK 가짜 편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7년 이명박 씨가 후보로 나왔던 17대 대선을 앞두고 김경준 씨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고 당시 여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당시 여당과의 교감 속에서 한국에 입국했다는 기획 입국설의 근거가 된 자료인데 이 편지 김경준 씨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지요. 거꾸로 당시 한나라당 인사들이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일으킬 그런 정황들이 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이 BBK 가짜 편지로 인해서 김경준 씨가 손해를 입었다. 법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7월 13일에 판결이 그러했고요. 또 7월 2일에는요. 김경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지나치게 접견 통제를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또 2012년 옥중자서전 BBK의 배신이란 책을 냈었지요. 김경준 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는데 무죄 판결을 2심에서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의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김경준 씨의 연전연승 심상치 않은데요. 우리 군이 지난해 9월에 40대의 F-35A 전투기를 7조 3,418억 원에 들여오기로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계약했습니다. 당시 군과 방위사업청은 25건의 기술 이전 또는 기술 지원을 받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만 14억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이 포함됐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최근 미국 정부가 4건의 기술 이전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2025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18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이죠. 8조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미국 회사로부터 전투기를 사기로 하면서 옵션으로 약속받은 기술 이전이 어렵게 돼서 중대한 사업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미국 회사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내용은 어제 조선일보 보도를 소개해드리면서 전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 조선일보 사설 미국 무기업체의 장난질과 우리 군의 무능 더는 참을 수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앞으로도 미국 무기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되지도 않을 조건을 내걸고 계약을 따낸 다음 미국 정부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갈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미국 업체들의 장난과 그의 눈뜨고 당하는 우리 군의 무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우리 군의 문제가 뭔지, 로키드 마틴 측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로키드 마틴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사실상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 역시 백지화하고 유럽 업체든 어디든 더 좋고 더 확실한 조건을 내거는 쪽으로 가야 한다. F-35 도입 결정 때 일각에서 우려했던 돈 쓰고 을이 되는 꼴이 현실화되고 있다. 네, 돈 쓰고 을이 되는 꼴은 비단 이 무기 문제뿐이겠습니까? 한국의 대미 관계의 그 전형 아닙니까? 주요 일간지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친 전월세, 살 곳이 없다. 오늘 경향신문 일면 제목입니다.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2년 전에 경기도 평촌 신도시 인근 의왕시에 72.7제곱미터형 아파트에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내고 전세로 입주했던 회사원 K씨, 올해 37살인데요. 이런 경우 많죠. 자, 이달 말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8천만 원 올려달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K씨는 3천만 원 인상으로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서울 강남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다음 달 재계약 때 전세금을 2억 원가량 올려줘야 한다라면서 오히려 사정을 했다는 겁니다.
K씨는 결국 재계약을 포기하고 평수를 줄여서 인근 다른 아파트의 전셋값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불황으로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전월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 중산층의 주거난이 임계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지난 2년 동안 평균 8천만 원 이상 올랐는데요. 이분은 딱 그 평균치군요. 자, 이거는 가계 흑자에게 7년치를 꼬박 모아야 감당할 수 있는 돈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자린고비식으로 저축하지 않으면 아주 꼼꼼하게 자린고비식으로 7년 동안 모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돈인 거죠.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 2년 동안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적게는 2.7배에서 많게는 7.4배가량 높아졌다고 합니다. 집값이 앞으로 하락하게 되면 집주인도 경매 위기를 맞는다는 점에서 본다면 지금 집 가진 사람, 세입자 모두 다 멘붕이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겨레 12면 수도권판 기사인데요. 주택과 상가 임대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마포구는 전월세를 올리지 않는 착한 건물주 발굴에 나섰습니다. 바람직한 사례를 널리 알려서 전체 임대료 수준을 제어하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인데요. 서울시 역시 임대료 급등을 제어하는 자율 규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표준 임대료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성동구는 임대료가 크게 올라서 세입자가 떠나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이걸 막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대문구는 2대 골목 주민연합 건물주 18명, 예술기획단체인 문화활력생산기지와 함께 2화 공방문화 골목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맺어서 5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온 국민의 문제가 될 때에는 공공이 나서야 할 텐데 공공도 뾰족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어제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옆 공터에서 16일째 파업 중인 100여 명의 청소 영역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상여금 400%를 지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는데요. 자, 이분들이 받는 일당은 52,000원가량입니다. 상여금 400%를 받게 되면은 일당이 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상여금을 받아야 인근 세종시청과 국책연구단지 청소용역 노동자가 받는 월급과 비슷한 금액이 됩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주장이 나왔는데 기획재정부는 예산이 없다라면서 일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니까 정부 청사 관리소가 대체 인력을 고용했는데 이 대체 인력에 대해서 얼마를 주느냐? 일당을 8만 원 안팎의 일당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면서 8만 원 못 주겠다고 해놓고는 이분들이 파업하니까 대체 인력에게 일당 8만 원을 준다. 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민간에게는 비정규직 줄이라고 지금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게 현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자기네 청사 또 공공기관에서는 이율 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경영 성과를 자꾸 따지니까 이런 일들이 빚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주를 남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외주를 제대로 대접하겠습니까? 비정규직 5년 전보다 도리어 5,600명이 더 늘어난 정부 공공기관입니다. 정규직보다도 비정규직이 더 많은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코레일테크 같은 경우 정규직이 44명, 비정규직이 911명. 한국마사회 같은 경우 정규직이 821명, 비정규직이 6,658명.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 4명을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언론들은 박 대통령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신문은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발언에 주목하고 있네요. 김동만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 이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연일 합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면서 새누리당은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업종 확대 등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노동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 20일 당정청 회의에서 일반 해고, 취업규칙 임의 변경에 대한 행정지침을 연내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물리적 시한을 정하지 않고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 이런 합의문을 왜곡한 거 아니냐. 이번 합의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쉬운 해고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라고 대통령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동만 위원장에게 서울신문 기자가 전화를 했는데요. 일방적인 추진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대통령도 정부의 독단적인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예. 대통령 말씀을 믿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새누리당과 정부 믿었다가 이 발등 찍히신 분께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안으로 시중은행 5곳이 청년희망펀드를 출시한 가운데 KEB 하나은행이지요. 하나은행이 직원들에게 펀드 가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다른 은행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 취업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한 청년희망펀드에 은행이 직원들을 반강제로 동원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희망펀드는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고 원금과 수익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기부금입니다. 말이 펀드지 기부금이나 다름없는데요. 정부는 청년희망펀드로 모금한 돈을 청년 일자리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KEB 하나은행 영업점의 한 직원은 본부별로 실적 경쟁이 붙었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는데 다른 직원은 창구 직원은 10,000원씩, 창구 뒤편에 책임자급 직원은 20,000원씩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계좌를 만든 직원 중에는 계약직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은행 안에서는 도대체 누가 누구를 돕느냐라는 자조적인 그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영업점의 한 직원은 일부 영업점에서는 청원경찰과 파트타임 직원한테도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지난 8월 15일에 있었던 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연아 선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는 박 대통령의 손을 제대로 잡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인터넷 게시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실망스러운 김연아, 시건방지다 같은 비난글이 이어졌고 김연아가 출연한 광고 제품을 사지 말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를 방송 소재로 삼은 채널A. 손을 잡고 있는데 김연아 씨는 그냥 손을 내준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손을 갖다가 막 애써 이렇게 잡는 것 같이 그리고 자꾸 말을 거는데 자꾸 안 쳐다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거 갖고 이제 해석에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그 김연아 씨가 여러 가지로 좀 당황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그 대접을 못한 것 같다 이런 그 분석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요즘에 그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김연아 씨는 그런 걸 신경 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TV조선은 김연아의 본래 뜻이 그러하지 않다며 두둔하는데 그런데 김연아의 팬이 올린 새로운 동영상이 등장하자 상황이 급 반전됐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은 이 동영상에선 김연아가 박 대통령과 마주치자 두 차례 연속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눈을 마주치며 웃거나 간단한 대화도 나눕니다. 이후 행사 직전 무대를 재배치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손이 떨어지고 서로의 시선이 어긋났다고 보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이 동영상이 공개되자 이번엔 소위 악마의 편집으로 김연아 선수를 오해하게 했다며 인터넷이 다시 한번 들끓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울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국정감사 자리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사이에 일문일답. 대한체육회에서 우리나라의 스포츠 영웅 선정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취지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스포츠 영웅을 선정하시는 취지는 무엇이죠? 우리나라 스포츠 영웅들의 그런 담을 후세한테 좀 물려주려고 일깨워주려고 하는 것이. 그러시죠? 네네. 우리나라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셨던 분들을 또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을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선수들에게도 자긍심도 갖게 만들고 국민적인 그런 존경심을 가질 수 있는 스포츠 영웅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 영웅을 선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에 보니까 이제
추천단을 구성해서 절차를 밟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후보자 45명 중에 12명이 압축이 돼서 홈페이지에서 또 인터넷 투표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번에 인터넷 투표를 보니까 12명의 후보 중에 김연아 선수가 82.3%로 1등이더라고요. 1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김연아 선수가 됐나 하고 봤더니 결과는 전혀 다른 분이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 선정위원회에서 그 선정하시면서 스포츠 영웅은 5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살펴보니까 아까 스포츠 영웅을 선정하는 취지에 맞게 선정을 하려면 네. 애초에 나이 제한이나 뭐 인터넷 투표 등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규정을 똑바로 하고 정해서 그거에 맞게 해야지 인터넷 투표까지 한다 그러고 김연아 선수나 이런 유명 선수들 다 포함해서 투표해놓고 나중에 김연아는 나이가 안 되니까 뺀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는 질문. 왜 김연아를 뺐느냐? 혹시 의도적인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대한체육회의 입장은 단순 명료. 앞으로 그것이 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8.15 사건 당시의 뒤끝 때문은 아니고? 선배, 나 결혼하잖아. 근데 요즘엔 경매로 집 산다며? 배우긴 배웠는데 백지야. 솔직히 겁나서 못하겠어. 야야야, 니들 뭐하는 거니 이런 엘레강스하지 못한 것들. 팟캐스트도 안 들어? 독일안의 경매왕 몰라? 그게 뭔데요? 학원 이름이에요? 배울 시간도 없고 전공도 법이 아닌데 어쩌죠? 네 손에 있는 건 벽돌이니? 스마트폰으로 출퇴근하면서 들어 좀. 이 엘레강스하지 못한 것들아. 거기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실무 모르면 말짱 꽝이는데. 그래서 부자 마인드라는 게 있는 거야. 경매 실무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우선 한번 들어봐 좀. 독일안의 경매왕. 독일안의 뭐라고요? 독일안의 경매왕. 독일안의 경매왕은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운영합니다. covic.kr 02888-5704.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와규를 한가득 넣은 가마솥에서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대기업 대변지 하면은 조중동 경제신문이죠. 대기업에 나 힘들다 이런 죽는 소리를 인용해서 보도에 주목됩니다. 동아일보 1면부터 가보겠습니다. 30대 그룹 부채 작년 139조나 늘었다. 이 1600조에서 1739조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30대 그룹의 회사 1037개 회사의 빚 총액이 1년 동안에 8% 급증했다는 겁니다. 가계 공공부채도 지금 심각한데요. 이것보다도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19개사는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갈수록 실적이 악화되는 이런 국면 속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내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1면을 보면은 대기업 매출이 12년 만에 최악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수출 단가 하락 등의 영향을 입었는데요. 2분기의 증감률은 마이너스 5.7%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3면에서 짐 싸는 대기업 임원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면서 조직이 축소되는, 이러다 보니 인사 한파가 겹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원 10명 가운데 3명이 옷을 벗었다고 하는데 10대 그룹 중 8곳에서 9곳은 부진한 상태라는 거지요. 연말까지 구조조정, 피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장들은 임원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임원되는 것이 직장인들에게 꿈이었는데요. 이 승진을 기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원의 요즘 약칭이 임시직원이라고 하는군요. 예. 임원은 임시직원의 줄임말이다. 1년 하다가 잘리느니 부장 2년에서 3년 더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일면에 유럽 경제성장 1등 아일랜드, 공짜 복지를 요구하는 국민 요구에 정부가 노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 코너명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나라의 성공 비결. 국가 부도 경험을 성장 동력으로 만들었는데 축배 대신에 경쟁력 강화를 택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보편적 복지 요구가 부당하다.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OECD 국가 가운데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순위를 한번 볼까요? 아일랜드가 20%입니다. 그리 높지 않습니다. 18위. 예. 한국은 어떨까요? 아일랜드가 20%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은 10%고요. 28위, 즉 꼴등입니다. 뭔 조건을 맞춰놓고 아일랜드 따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일랜드가 또 어떤 나라인지 전 이화학교 교장인 정광필 선생의 한겨레 기고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7일자인데요. 서울 경기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에 은근히 협조적이다. 특히 혁신학교들이 적극적이다. 자유학기제가 과연 학교 혁신의 고리가 될 수 있을까? 자유학기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예이츠, 제임스 조이스, 버나드 쇼, 사뮤엘 베케드와 같은 대문호와 록밴드 U2를 배출하고 영화 원스를 만든 나라 아일랜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정광필 선생이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아일랜드는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고통받았다. 1850년 대기근으로 800만 명이던 인구가 굶어 죽거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서 400만 명으로 줄었다. 그러다가 1949년에야 비로소 독립국가가 됐다. 이런 슬픈 역사를 지닌 아일랜드가 지난 30년 사이에 유럽 정보기술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해서 유럽의 타이거 소리를 듣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이적인 발전 이면에는 고1 전환학년제가 있다.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사교육이 성행할 정도로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1974년에 세계 학교로 시작해서 이제 90%의 학교가 실시할 정도로 전환학년제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렸다. 고1 시기에 학생들은 국영수 등 기본 과목을 이수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진로 탐색과 사회봉사, 예체능 활동을 하면서 지낸다.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던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공감, 협업 능력, 공공성, 창의성을 기른다. 네, 이러면서 아일랜드 교육을 소개했습니다. 이 교육의 소산이 바로 유럽의 경제성장 1등 아일랜드의 성공,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보편적 복지를 정부가 거부함으로써 이 나라가 대단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아일랜드 성장의 밑바탕에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려 있었다는 거죠. 조선일보는 이 점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한국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2015 교육과정 개정에 중등 한국사 과목의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적 역사관이 대폭 반영돼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기사입니다. 독립운동사를 축소하고요. 친일 역사를 배제했다는 겁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인데요. 국정화 저지 특위가 교육부에서 마련한 2015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역사 교사 모임과 역사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해 봤는데 중고등학생들이 배울 한국사 과목에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사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임시정부 정통성도 인정을 안 했다고 하는데요. 뉴라이트 역사관을 대폭적으로 반영한 셈이 됐습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이것을 두고 역사교사들은 교과서 국정화의 포석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28면 기사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못 내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생계형 체납자로 추정되는데요. 한 독립유공자 가구는 5년 동안 200만 원 정도의 건보료를 체납했습니다. 매월 약 3만 3천 원의 보험료가 부과된 것인데요. 건보공단은 월 건보료가 5만 원 이하인 가구를 저소득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보료 5만 원 이하는 보험료도 못 낼 만큼 재산과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들의 체납은 생계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하 월세방에 살았던 송파 세 모녀의 월 보험료가 5만 140원이었으니 이분들보다도 사정이 어렵다라고 봐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당연히 배려를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애플이 2019년에 전기자동차인 애플카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서 소문이 파다했는데 드디어 애플이 애플 전용 자동차를 내놓을 예정이군요. 아이카가 될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애플이 첫 전기 자동차를 완전한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로 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장기 계획의 일부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과 마찬가지로 생산을 외부 공장에 위탁할지 자체 공장을 세울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주요 자동차 업체 대부분은 자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지요. 기술이 또 이렇게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애플이 무인 자동차를 만들게 된다면은 우리는 아이폰, 아이패드로 도착할 지점을 지도에 찍습니다. 그러면은 아이폰, 아이패드와 연동이 되어 있는 애플카가 그것을 인식하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운전자, 탑승자는 뭐 하느냐? 무인 운전이 되니까 차에 앉아서 느긋하게 신문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신문보다는 TV를 보다 선호하지 않겠어요?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인구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마 차 안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겠죠. 이른 아침에 요식업 시장이 블루오션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가 저절로 움직일 테니까 대리운전은 필요 없을 것이고 음주운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술 판매량은 늘어날 것이고 회식 문화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퇴근 시간에 차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노동량은 더 많아지고 일자리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도 참을만 하기 때문에 용인, 평택은 물론이고 천안까지도 이렇게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예. 동탄 이남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예견하는 시각도 있더군요. 예. 애플 전기차가 2019년에 나온다. 뭐 당장은 무인 자동차는 아니더라도 향후에 장기 계획으로나마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이미 구글은 무인 자동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착수한 상태지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에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차량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27도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 지방의 비는 모레까지 오락가락하겠고 추석 연휴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경향신문의 세상 읽기 칼럼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우용 역사학자가 쓴 보통 사람은 모두 친일파였다고? 네, 이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1945년 8월 16일 나는 전날과 다름없이 제 시간에 출근해서 국기 계양대 앞에 섰다. 그런데 계양대 위로 올라가는 깃발은 우리 일장기가 아니었다. 낯선 깃발이 올라가는 동안 조선인 동료들은 반딧불이,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 사인을 번안한 일본 동요 곡조에 맞춰서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불렀다. 나는 부동자세로 서서 그 깃발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제야 비로소 그동안 조선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네, 이 반딧불이 이 곡조의 노래는 애국가지요. 그리고 낯선 깃발은 바로 태극기였을 것입니다.
일본인의 회고 내용을 전우용 역사학자가 인용을 했는데 전우용 역사학자의 칼럼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매일 아침 국기를 바라보고 동방요배를 하면서 조회 때마다 황국신민의 서사를 낭송하는 조선인들을 보면서 그들도 덴노 헤이카의 적자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일본인이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남의 국기를 바라보며 경배하는 처지에 놓였을 때야 그동안 자기들이 조선인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1945년 농사는 풍작이었다. 게다가 공출은 중단됐고 일본인 지주에게 소장료를 바칠 이유도 없었다. 일본 본토와 전선으로 반출되던 쌀도 고스란히 국내에 남았다. 그럼에도 쌀이 부족했다. 친일 지주들과 유력자들이 속죄하는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쌀이 떡과 술로 변해서 사라져버렸다. 사죄하는 자와 사죄받는 자 사이, 즉 친일파와 보통 사람 사이의 경계선은 분명했다. 칼럼 제목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모두 친일파였다고? 예. 뒷부분 칼럼 또 인용해봅니다. 그럼에도 최근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이자 일본군의 정신적 동지였다거나 1%의 독립운동가 때문에 99% 보통 사람들이 죄인 취급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등의 발언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그들은 압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통 사람으로 호명하고는 그들을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묶어뒀던 식민 통치의 하수인들과 한편으로 묶는다. 그러고 다시 독립운동가들을 보통 사람의 평온한 삶을 교란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죄인의 자리에 배치한다. 그들의 주장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격렬히 저항하지 않았다면 성폭행이 아니라 화간이라는 주장과 똑같다. 성폭행범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댔든 피해자가 14살에서 15살의 소녀든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는 강자가 약자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며 그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도리이고 그에 저항하는 것은 죄다. 민족주의 과잉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작 국가주의 과잉의 노골적인 표현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적극 찬동하는 황당한 아이러니가 연출되는 것도 이 때문일 터이다. 그들의 속마음에 자리 잡은 것은 이런 생각이 아닐까?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상황이 정상 상황이 되고 권력의 요구에 무조건 순응하는 획일적 인간이 보통 사람이 되는 쪽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것.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